박사님, 꿈의 해석은 단순히 의학서나 심리학서가 아니었습니다. 박사님의 이론은 그 시대의 철학, 자아, 인간의 이해 방식 전체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책이 발표되었을 때 세상은 어떻게 받아들였나요? 사실 처음엔 거의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동료들, 학자들, 의사들 모두 이 책을 지나쳤죠. 하지만 나는 알았습니다. 이 책은 단지 꿈을 해석하는 책이 아니라 인간을 해석하는 책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것은 기존의 철학, 특히 이성을 중심으로 인간을 규정하던 모든 사유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당신이 던진 질문은 단순하지만 충격적이었습니다. 인간은 정말 자기 마음을 알고 있는가? 이 질문은 데카르트의 명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었죠. 그렇습니다. 데카르트는 인간의 생각이 존재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묻고 싶었습니다. 그 생각은 어디서 오는가? 우리는 논리적으로 행동한다고 믿지만 많은 감정과 충동, 결정은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나는 환자들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인간은 자기 마음의 주인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코페르니쿠스와 다윈에 이어 세 번째로 인간의 중심성을 해체한 사상가라고 불리기도 하셨죠. 네, 코페르니쿠스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님을 밝혔고 다윈은 인간이 신의 형상이 아니라 진화의 결과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정신조차 우리가 통제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지 못하며 그 사실을 인정할 때 비로소 진짜 사유가 시작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관점은 철학뿐 아니라 종교, 윤리, 심리학, 모든 인간 중심 사유에 균열을 일으킨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내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이것입니다. 자신을 모르는 인간은 스스로를 과대평가해왔다. 그리고 그 과대평가의 균열이 바로 꿈에서 드러난다는 것이었습니다. 꿈은 인간의 이성 밖의 진실을 보여줍니다. 그건 불편하지만 정직한 진실이지요. 결국 꿈의 해석은 인간에게 새로운 질문을 던진 책이었네요. 나는 진짜 나를 아는가? 나는 왜 이 선택을 반복하는가? 나는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그 모든 질문의 문을 열게 한 책이었죠. 예, 그 문은 불편한 문입니다. 하지만 그 문을 열고 나면 우리는 더 이상 단순한 존재가 아니라 이해되어야 할 이야기, 해석되어야 할 텍스트, 마주해야 할 그림자를 가진 존재로 거듭납니다. 박사님, 앞서 당신의 이론이 철학에 어떤 충격을 주었는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꿈의 해석은 학문적인 영향만이 아니라 예술과 문화 전반에 엄청난 자극을 준 책이기도 합니다. 특히 20세기 예술가들이 박사님의 무의식 개념에 매혹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예, 나는 의사였고 과학자였지만 내 이론을 가장 먼저 반응해준 사람들은 오히려 시인과 화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꿈의 논리, 무의식의 상징, 모순과 압축과 전위라는 개념을 자신들의 언어로 형상과 이미지, 상징과 공간으로 번역했죠. 대표적으로 초현실주의자들을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살바도르 달리, 르네 마그리트, 안드레 브루톤 같은 예술가들이 떠오르는데요. 예, 그들은 나의 책을 읽고 말 그대로 그림으로 꿈을 해석한 사람들입니다. 달리는 꿈의 왜곡, 시간의 비틀림, 감정의 유동성을 녹아내리는 시계, 기이한 풍경, 비현실적인 몸으로 표현했습니다. 마그리트는 현실처럼 보이는 화면 안에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논리를 삽입했습니다. 그들의 작품은 내가 말로 설명한 무의식을 직관적이고 감각적인 방식으로 가시화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영화에서도 그 영향이 짙게 보입니다. 부뉴엘, 베르히만, 큐브릭, 데이비드 린치 같은 감독들이 박사님의 이론을 하나의 영화 문법처럼 사용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들도 꿈의 구조에서 서사의 비선형성, 모호한 상징, 반복과 억압의 형식을 끌어와 하나의 새로운 영화 문법을 만들어냈습니다.
나는 그들의 예술이 무의식 그 자체를 하나의 언어로 표현한 실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꿈의 해석은 무의식을 해석한 책이자 예술가들에게는 무의식을 창조하는 도구가 되었던 셈이네요. 맞습니다. 예술은 언제나 무의식을 다루어 왔습니다. 나는 단지 그것의 이름과 구조를 붙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는 이미지와 상징을 사용하는 예술과 아주 잘 맞았습니다. 현대 대중문화에서도 그 흔적은 계속됩니다. 광고, 뮤직비디오, 게임, 심지어 SNS 짧은 영상들까지 모두가 직관적인 상징과 감정의 단편으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의식은 본래 말이 아니라 감각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그 감각에 기반한 메시지를 이전에 없이 빠르고 강렬하게 소비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무의식의 리듬에 더 가까워졌지만 동시에 그걸 해석하는 능력은 잃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말씀은 꽤 의미심장하게 들립니다. 꿈의 해석이 말한 꿈의 언어는 이제 모두가 말하지만 아무도 읽지 않는 언어가 된 건 아닐까요? 예, 우리는 상징을 넘치도록 소비하지만 그 상징이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가리키는지는 자주 잊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꿈을 해석하는 훈련, 무의식을 읽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예술이 그랬고 일상이 그렇게 변해가는 지금 꿈의 해석은 여전히 이미지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독서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내가 쓴 것은 책이지만 사람들이 이해한 것은 이미지였습니다. 그건 내 책이 무의식을 건드렸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박사님, 이제 당신의 이론이 예술가들에게 끼친 영향에 이어 이번에는 조금 더 가까운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정신분석이라는 말을 알고 있고 무의식이라는 개념도 일상 속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출발점은 결국 이 책 꿈의 해석이었죠. 그렇습니다. 나는 이 책을 통해 인간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당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감정, 설명할 수 없는 행동, 반복되는 실패의 원인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그걸 드러내는 도구가 바로 꿈이었죠. 나는 이론을 쓰기 위해 꿈을 해석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 꿈을 연구했습니다. 그렇다면 꿈 해석은 단순한 이론적 작업이 아니라 삶에 개입하는 실질적인 치료 방식이기도 했던 거군요. 맞습니다. 나는 환자들에게 말 대신 꿈을 기억하게 했습니다. 꿈속의 이미지, 기분, 어색했던 장면을 떠올리게 하고 그 장면과 감정의 흐름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말하지 못했던 기억이 언어로 돌아오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 말은 꿈이 단순한 상징이나 메시지가 아니라 말이 막힌 사람의 또 다른 언어라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특히 우울, 불안, 강박을 겪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꿈은 그 무엇보다도 명확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는 기억되고 싶다. 나는 말해지고 싶다. 그게 바로 무의식의 목소리입니다. 그렇게 보면 꿈은 병을 드러내는 동시에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회복할 수 있게 돕는 하나의 도구처럼 느껴집니다. 예, 꿈은 자기 서사, 셀프 내러티브를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삶을 이야기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에는 빠진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말해지지 않았던 고통, 억압된 감정, 어릴 적의 기억들이지요. 꿈은 그 빠진 장면을 이미지로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요즘 상담실에서도 꿈 이야기가 자주 나오고 사람들이 꿈일기를 쓰기도 하나 봅니다. 그건 자기 마음을 알아가는 실천이기도 하겠군요. 나는 꿈을 정신의 야간 대화라고 부릅니다. 낮에는 외면했던 이야기, 참았던 감정, 말하지 못한 상처가 밤에는 아주 조용히, 그러나 강렬하게 우리에게 말을 겁니다. 우리는 다만 그걸 듣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꿈의 해석은 누구에게 필요한 책일까요? 학자나 심리치료사뿐 아니라 일반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책일까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나는 이 책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사람 모두를 위해 썼습니다.
자기 마음이 낯설게 느껴질 때, 자꾸만 같은 실수를 반복할 때, 알 수 없는 불안에 시달릴 때, 그때 이 책을 펼친다면 아마도 당신의 꿈이 이미 오래전부터 말하고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박사님, 이제 마지막 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꿈의 해석은 한 세기를 지나도록 읽히고 있고, 오늘날에도 심리학과 예술, 철학 곳곳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많은 논쟁과 비판도 함께 받았습니다. 당신의 이론을 비판한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점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판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나는 전통적 의학과 심리학, 철학의 낯선 언어를 들이밀었으니까요. 그중 일부는 나를 과학적이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증할 수 없는 이론이라는 이유에서였지요. 그 말도 일정 부분 옳습니다. 나는 실험실보다는 사람의 입과 꿈에서 내 이론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정신의 과학자라기보다 청취자였습니다. 그래도 오늘날까지 당신의 언어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무의식, 억압, 꿈, 해석, 자기방어, 트라우마, 자기기만. 이런 단어들은 이제 심리학 교과서뿐 아니라 대중문화와 일상 언어가 되었습니다. 그건 아마도 내가 인간을 하나의 이론이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로 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나는 인간을 설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해하려 했고 그 이해의 방식이 바로 해석이었습니다. 누구든 자기 안의 혼란을 정리하려 할 때 그 사람은 이미 무의식을 향해 한 발자국 내딛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뇌과학이 발달하면서 당신의 이론을 심리적 신화라고 부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사님의 책은 여전히 읽히고 사람들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이 책이 인간의 설명되지 않는 감정에 대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과학은 많은 것을 밝혀냈습니다. 하지만 어떤 감정은 숫자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왜 어떤 기억은 지워지지 않으며, 왜 어떤 꿈은 우리를 울게 만드는가? 그건 계산이 아니라 해석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그 해석은 오늘도 누군가에게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박사님, 꿈의 해석이 앞으로도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읽히길 바라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나는 이 책이 자기 자신에게 질문할 수 있는 사람에게 닿기를 바랍니다. 스스로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 말해지지 않은 마음을 들여다보려는 사람, 자기 삶의 서사를 스스로 써내려가고자 하는 사람에게 이 책은 아마도 조용한 동반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말하고 싶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무의식을 모르는 한 자유롭지 않다. 그 자유는 결코 쉽지 않지만 그 자유를 향해 가는 길이 있다면 나는 그 길의 이름을 꿈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오늘 이 대화는 당신이 발견한 길이 단지 과거의 학설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모두의 삶에 열려있는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꿈의 해석은 끝나지 않은 혁명입니다. 그리고 박사님의 언어는 앞으로도 자기 자신에게 귀 기울이는 모든 이들의 곁에 머물 것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